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1937년 7월 마침내 일제는 중일전쟁을 도발했는데요. 이로써 영국, 미국과 첨예한 갈등 관계에 접어든 일제는 1940년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하고 이듬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제는 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국은 물론 조선의 국가체제를 전시총동원 체제로 전환시켰는데요. 특히 조선에서는 1936년 8월에 부임한 미나미지로 총독이 내선일체론을 제창하면서 철저한 한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렵 윤치호의 친일은 국내외 정세 인식에 의해 자발적으로 소신껏 친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졌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기독교계 일본화 작업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조선지원병 후원회, 조선임전보 국단 등 대표적인 친일단체의 핵심 인물로 참여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윤치호는 국내외 정세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 조선인이 지향해야 할 바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윤치호는 일제로부터 협력지혜가 들어올 때마다 교육, 사회활동으로 만족한다면서 일단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죠. 큰 예로 중추원 참의 요청을 거절했던 일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1938년 1월에는 충북지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머지않아 총독이 윤치호에게 중추원 참의가 되어달라는 요청이 있을 거라고 언지를 줘요. 윤치호가 난 야인으로서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2월엔 경기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장에게서 또 중추원에 들어가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나는 야인으로 지내는 게 최상의 선택일 거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해요. 총독부는 내가 조선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신망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게 관직을 주려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 관직을 수락하는 순간 내 위상은 추락하고 말 것이다. 3월에 또 연락을 받습니다. 이제 아예 총독과 총독부 강요들이 윤치호를 중추원 참의에 등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직접 총독이나 내무국장을 만나서 이 임용을 고사하는 이유를 밝히겠노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전화받은 이틀 뒤 총독부 조선어 통역관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5월에는 아예 총독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결국 윤치호는 1941년 5월 10일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는데요. 임명을 받아들이긴 했었으나 결국 3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938년 6월에는요 이제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되었어요. 그래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이사장을 지명하는 자리에서 약간 여론이 윤치호가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결국 지명되진 않았는데 내가 지명되지 않아 다행이다 하는 윤치호의 입장. 그리고 7월부터는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연맹 등 여러 연맹들의 행보가 보이고 38년 12월에도 아무쪼록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간부로 뽑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죠. 한편 1930년대 후반 윤치호는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야시 코이치로에게 불려가서 협박당하기도 했었는데요. 미야시 코이치로는 자신이 윤치호를 공갈 또 협박한 것에 대해서 회고를 남겼습니다. 윤치호를 집으로 불렀다. 당신도 스스로의 신앙이 있으니 확신이 있겠지만 자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세상의 말에 편승하지 않고 충분히 당신 쪽과 협력해 우선 조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집에서 수시간에 걸쳐 설득했다. 그랬더니 매우 쾌히 승낙해 주었다. 아주 무서웠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윤치호는 다양한 단체에도 스스로 머리를 내밀게 됐다.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았지만 잘 돼주어서 결국은 매일신보의 사장도 했다. 1938년 일제가 내선일체의 하나로 조선인의 병력 자원화를 위한 제차적인 조치로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실시했을 때 윤치호는 이것을 내선일체에 합당한 조치로 보고 환영했는데요. 1938년 초반으로 가봅니다. 1938년 1월 총독의 일제의 중국적 장기화 및 내선일체 문제와 관련해서 채택한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조선인 지원병으로 순수한 조선인 연대를 창설한다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결정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2월엔 며칠 후면 천황이 조선인에게 황군의 지원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부 방안을 제거할 것이 확실시 되었다는 내용.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경축할 것인지 그것을 논의했죠. 그리고 1938년 12월이 되면 1년이 좀 안 됐는데 1938년 12월 6일 낮 2시에 대관중이 부민관에 운집했다.
어엿한 황군으로 여러 연대에 배치될 200여 지원병의 노고를 치하하는 환영식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일주일 뒤 12월 12일 한커우로 떠나는 요시다 대자를 위한 송별안을 마련했는데요. 그는 조선인 지원병 훈련 계획에 적극적이었는데 총독부 당국자들이 벌써 1년 만에 지원병 계획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원병이 하도 떠받들어져서 실제 막사에 배치됐을 때는 엄한 규율, 형편없는 식사,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침상 이런 실제 상황에 투입됐을 때 좀 당황해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윤치호는 그런 그의 용모와 솔직하면서도 예의 바른 매너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이 다음에 조선군 사령관으로 좀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하는, 어쩌면 좀 요시다 대자 같은 그런 사람이 조선군의 사령관 자리를 맡아주길 좀 바라는 그런 바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939년 5월 이틀에 걸쳐 북방으로 떠난 장병들을 배웅하는데요. 39년 5월 9일 이제 조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즉 용맹한 일본군의 지도와 훈육 아래 민족의 재무장을 이루는 건 말이다. 전날 제1기에 이어 다음날 제2기 조선인 지원병들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40년 1월에 돌아온 지원병을 환영하는 오찬 모임이 열렸는데요. 귀환한 병사들의 개인적인 경험, 즉 그들의 고토와 승리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적절한 훈련과 유능한 지도력만이 갖추어진다면 조선 청년도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전사들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다. 윤치호는 이렇게 1938년 육군 지원병 제도의 실시에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고, 1942년 징병제 시행이 결정되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 1943년 해군 지원병 제도의 실시에 대해서도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윤치호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조선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 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인력 동원이라는 그런 점은 차마 깨닫지는 못했고, 일제가 기존의 그 조선인 차별 정책으로부터 동등대우 정책으로 일종의 좀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서 내선일체론에 좀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이후 윤치호의 사회주의에 대한 적개심은 대단했는데요. 그는 이미 1934년에 조선인이 일제와 소련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자신은 일본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었죠. 윤치호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도 조선인이 내선일체의 길을 거부하면 대안은 그냥 사회주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는 결코 조선인이 나아갈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박멸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판단했었는데요. 우리가 쭉 윤치호에 대해 다루다 보면 이제 윤치호가 크게 씌어있는 프레임이 바로 친일파 프레임이잖아요, 효인 씨.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역사만 보더라도 고종 때 이제 뭐 친러파와 친중파 그리고 친일파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친일파 윤치호가 친일을 하게 된 그 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효인 씨 한번 상상해봐요. 그럼 지금 조선이 어차피 누군가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이에요, 효인 씨가. 그러면은 효인 씨가 이제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대안이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있으면 어느 나라한테 지배받고 싶어요? 당연히 일본이죠. 왜냐하면 전 사회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차피 독립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조선에서의 최상의 선택은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치호는 또 그 시대 안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으로서 특히 1938년 장고봉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예견되어 있던 가운데 소련이랑 이제 그 사회주의보다는 일제의 그 통치가 훨씬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네, 1938년의 일기를 한번 볼게요. 총독부가 조선인을 일본 식민으로 만들기로 단단히 결심한 모양이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식민이다 라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는 황국 식민 서사를 재창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식민이 되기로 결심하거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하늘나라로 이민을 가야만 한다. 양다리를 걸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1938년 8월 20일 미국의 한 외교관은 태국과 지옥 중에서 부임지를 고르라면 태국을 고르겠지만 조선과 지옥 중에서 고르라면 차라리 지옥을 고르겠냐고 말했단다. 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 난 그가 원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난 70년 동안 조선이 특히 정치적으로 지옥보다 더 나을 게 없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조선의 마지막 통치자인 허영심 많은 노왕제 고종 아래에서 특히 마지막 30여 년에 걸친 황제의 부패한 악정 아래에서 공공생활의 편안함을 느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건 윤치호의 일기 저희가 1800년대부터
지켜봐왔던 사실이죠. 고종 치하 때 공인들의 죄목은 도쿄에 있는 정치적 망명객들과 연락을 취했다거나 독립협회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나 음모를 꾸몄다거나 너무 친일적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새 통치자 일본은 옛 조선 황제의 부패한 관료들이 즐겨 써먹던 섬뜩한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는 있지만, 다만 망명객들이 머나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독립을 원한다거나 독립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거나 반일적이라는 게, 죄목이라는 게 이것만이 다를 뿐이다. 윤치호가 조선인의 민족성이 저열하고 독립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론을 고수하던 가운데 친일화에 앞장서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일제가 제청한 내선일체론, 이 바로 민족차별의 철폐, 곧 조선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총독부 청사에 갔는데 미나미 총독과 함께 유성영화를 찍는 영예를 안았다고 해요. 윤치호가 총독에게 짤막한 문건을 하나 주었는데, 조선인 차별 대우를 타파하고 내선일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총독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내선일체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동수로 관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관리 임용 때 조선인을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것, 셋째, 조선어 사용 및 교육의 공식적인 규제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미 총독이 일본을 순방하며 조선인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주요 도시를 방문해서 일본인 식자층은 물론 조선인에게까지 호감을 사고 있다. 그는 평소에 내선일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이번에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빈민촌을 친히 방문하고 그들에게 상냥하게 말을 건넴으로써 전임 총독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오사카에서는 한 일본인 자본가가 조선인이 일본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총독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본받는 게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여성의 의복 같은 것 말입니다. 오사카의 저명한 조합교회 목사인 하타나카 씨의 강연을 들었는데, 주제는 동양의 빛이었고 어둠 속에서 불빛이 가장 밝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오늘날에는 중일전쟁이 내선일체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조선 없이 살 수 없고 조선도 일본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 강연의 기본 줄거리였는데, 1시간 넘는 강연을 윤치호는 졸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어요. 그는 내가 지금껏 본 연사 중에 가장 훌륭했다 라는 칭찬으로 또 마무리. 그리고 원탁회의에 참석했는데 주제는 중일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윤치호가 내선일체에 관한 언급을 요청받았는데, 발언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렇다. 우리 조선인은 차별대우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차별 대우가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일본인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 장기간에 걸쳐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난 조선인이 개인별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일본인보다 못한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본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임감과 공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나 공덕심이 없다 보니 협동심과 정직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인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조선인이 있다면 그는 그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면 윤치호의 내선일체론에 조선인의 민족적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논리는 전혀 없던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게 조선인 민족을 완전히 해체해서 완전히 일본화하려던 그런 일제의 내선일체론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윤치호에게 씌인 그 친일파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이유에 상응하는 대목이네요. 그쵸? 그래서 또 윤치호는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일본인의 야망과 실력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인에 대해 감탄하면 감탄할수록 조선인에게 좀 실망감을 느꼈는데요. 심지어 일제가 독립을 허용해도 조선인은 분파투쟁과 사륙밖에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조선인의 독립국가 경영에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선인이 능력과 능률 면에서 일본인을 따라잡으려면 두세 기는 걸릴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는 조선인이 도쿄의 건물과 거리를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서 도쿄를 얕잡아 말하는 걸 듣게 되면 난 화가 치민다. 조선인이라면 조선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겸손해져야 한다. 대체 조선인이 미국과 유럽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조선인이 능력과 능률 면에서 일본인을 따라잡으려면 몇백 년은 걸릴 것이다. 1년 만에 개성해왔다. 1년 동안 철도가 복선화됐고 임진강 위에 새 철교가 부설되었으며 수색역이 평지에 재건축이 됐다. 일본인 친구들이 도처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정력과 능력을 봐라.
조선인이 저만큼 하려면 긴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머리도 좋고 정직하기까지 한 종복이나 피고용인을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난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종복은 남자건 여자건 낭비가 심하고 교활하며 주인에게 감사할 줄을 모른다. 지위가 높은 피고용인일수록 게으르고 무능하며 주인에게 감사할 줄을 모른다. 보수를 많이 주면 줄수록 그들은 더더욱 게을러지고 교활해지며 더더욱 주인에게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 이건 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을 두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불만이기도 하다. 일본이 조선에게 독립국가를 운영하도록 모든 현대적 발전과 함께 정부를 넘겨준다 손 치더라도 조선인이 죽으나 사나 오로지 할 일은 파벌투쟁과 사륙군일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선인은 아직 독립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일본인의 웅대한 야망, 무한한 정력, 공동의 목표를 위해 뭉치는 응집력에 찬사를 보내면 보낼수록 조선인에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하게 된다. 책임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공공이익을 위해 결집하는 능력도 굉장히 부족하며 공적인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조선인이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이타의 정신을 배우기 전에는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친미파인 것처럼 보였던 윤치호의 가슴 속에는 본래 앵글로색슨인의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는데요. 그의 일기를 통해 중국, 미국, 유학 시절에 직접 목격했던 백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기억을 평생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그래서 윤치호는 조선 기독교계 최고의 실력자임에 틀림없었으나 항상 조선 주재의 선교사들과 외국인의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 모멸감을 느꼈고 교회와 학교 운영에서 나타난 선교사들과 외국인의 독재와 조선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다뤘던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계의 친일화 와 또 더불어서 외국인 선교사 축출의 선봉에 나섰던 그 윤치호는 미나미 총독에게 사실상 기독교계의 충성을 서약했고 그 실천에 나섰죠. 1939년 총독부 당국과 물밑 교섭을 통해서 앨리스 아펜젤러 이화여전 교장의 사퇴와 김알란 부교장의 교장 취임을 관철시켰는데요. 1939년 2월 15일 3, 4년 전 아펜젤러 양이 이화여자 전문학교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윤치호가 그녀에게 사표를 내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표를 반려하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때와 상황이 똑같다면 지금도 그녀의 사퇴를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1937년 7월 7일 이후 상황이 돌변했다. 1937년 7월 7일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날이죠. 따라서 중일전쟁의 발발이 윤치호의 현실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음을 좀 시사하는 대목이에요. 이제는 그녀가 사표를 내는 게 이 학교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 외국인이 조선 중등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일하는 걸 당국자들이 원치 않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당국자들은 미국인이 천황의 적자인 조선 청년을 탈일본화시킬까봐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 항모국 당국자들이 학교에 강요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미국인 교장이 기꺼이 따른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교단에 설 때마다 일장기에 격려해야 한다. 한국 신민서사를 재창해야 하며 일본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전몰 장경의 영령에 감사 묵도해야 한다. 국가를 재창해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 그는 이런 의식들을 치르면서 얼굴을 펼 수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에게서 냉소적이거나 겁에 질린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경찰과 밀정들 역시 그런 낌새를 채고는 조선인 교사를 닥달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김알란이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장에 임명되는 걸 항모국 인사들이 기꺼이 승인할 거라고 알려주는 전화를 받았어요. 일전에 김대우 씨에게 김알란에 대한 항모국 인사들의 의중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 전화 내용은 바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다음날 이화여전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윤치호는 아펜젤러 양에게 전날 김대우 씨가 언급한 내용들을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오늘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화여자 전문학교 이사회가 소집되었는데, 아펜젤러 양은 당국이 김알란 양의 지명을 승인하는 대로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얼마간 토론이 오간 후 윤치호가 항모국 당국자들이 승인할 때까지 아펜젤러 양의 사퇴와 김 양의 지명을 조건부로 수리하자고 동의했고, 결국 이 동의가 채택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펜젤러 양과 윤치호가 서대문 경찰서장과 경기도 항모과를 방문해서 교장을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국의 의중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장을 방문하는데요. 서장은 딱히 이의가 없다며 김알란 지명에 동의했고, 다음날 항모국장을 방문했는데, 항모국장은 오히려 김알란 지명에 대해 아주 잘 됐군요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충분히 파악되었고 아펜젤러 양이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로 김한란을 지명해 당국에 보고할 차례가 되었는데 아펜젤러 양은 자신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사표 내기가 싫어 보여요. 그래서 윤치호는 학교의 이해관계보다 자기의 사적인 야망을 더 중시하는 아펜젤러 양에게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결국 아펜젤러 양의 사표가 수리됩니다. 1941년에는 윤치호가 총독부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직접 연희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40년 12월부터 연희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해달라는 총독부의 제의가 있습니다. 학무국장이 요청으로 그를 방문했는데 그는 거두절미하고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맡아달라고 윤치호에게 요청했어요. 윤치호가 하루 이틀 정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고 유업 겸이 보좌역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3일 뒤 학무국장에게 연희전문학교 교장직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이 학교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몇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간청했고 윤치호의 바람대로 학무국장은 윤치호의 교장 업무를 도와줄 2명의 보좌역으로 유업겸과 마스모토가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교장직을 수락해서 앞으로 수없이 속을 끓이게 될 게 뻔하다. 만족시켜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군당국, 경찰당국, 도청 및 총독부 당국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런가 하면 연희전문학교 내부에도 달래기가 쉽지 않은 파벌들이 도사리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좌역으로 젊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내 후임자를 찾는 게 나의 유일한 소망일 뿐이다. 유업겸이 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경찰과 군 당국자들은 그의 임용을 반대한다. 민간 관료들은 감히 그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줄는지. 윤치호는 1941년 1월 국민정신총력연맹 이사에 선출되었고 2월엔 제4대 연희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는데요. 연희전문학교 기존 교장이었던 외국인 언더우드 2세 교장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반일 선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추방되었고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의 한 사람이었던 윤치호를 천거했습니다. 미국에 유학했던 적이 있는 윤치호는 우리가 전에 다뤘던 1938년 홍옥구락부 사태 때 보여줬듯이 이제 연희전문학교의 실정을 동정하고 있었고 총독부에서도 명사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에 학교를 지키는 데 다시 없을 그런 적임자로 보여서 이사회가 윤치호를 천거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가 연전을 빼앗기 위해서 그 다리로 윤치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치호는 그동안 쭉 거부해왔었지만 이사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로 인해 윤치호가 교장으로 선임되었고 자진해서 교장직을 수락하긴 했지만 일기에서도 보여지듯이 윤치호는 연희전문 교장직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41년 3월 20일 유업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당국이 나의 연희전문학교 교장직 취임을 공식 인가했다고 알려주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